우리 지적은 이제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뭐 해서 등록을 해서 이제 외부에 뭐 하자? 공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봐야 될 게 이제 토지를 등록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등록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이제 쪽으로 좀 오시면 그럼 이제 지적법이라는 이제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그럼 지적법은 땅지자, 기록할 적자, 토지를 기록해서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자. 그럼 일단 지적법은 조금 책의 흐름과 목차를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부터 책의 흐름과 목차를 한번 잡아볼 건데 그 내용 자체도 시험 문제예요. 이 책의 목차 자체도 시험 문제니까 목차는 좀 기억하고 가십시오. 자, 지적법은 토지를 지적 공부라는 곳에 등록해서 공시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토지의 등록 단위가 뭐였다? 필지였거든요. 몇 필지 단위로? 1필지 단위로 등기 등록을 해 나가요. 그러면 1필지와 관련되는 뭐가 있을 거고 정보가 있을 건데 이제 그러한 정보를 우리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라고 읽고요. 그럼 지적은 주로 뭘 공시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죠? 그러면 사실관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인데 그 물리적 현황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그렇죠. 면적이죠. 근데 우리가 지적법이라는 이제 법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조금 더 폭넓게 공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계좌표와 그 다음 면적까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권리관계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공시한다고 했죠. 그걸 달리 말하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것만 공시한다고요. 그럼 권리라면 소유권만 공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지적법이라는 울타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추가되는 게 뭐예요? 경계와 좌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실관계라는 정의를 좀 내려봐 드릴게요. 사실관계라는 정의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이라고 해요. 근데 등기부와 대장 사이에서 일치 불일치 여부를 다룰 때는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은 네 가지로 축약된다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그럼 달리 말하면 경계와 좌표는 대장과 등기부 사이에서 일치 불일치의 여부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 이러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달리 뭐라고 읽느냐면요. 용어의 정리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럼 선생님, 네, 토지의 표시라는 표현과 사실관계라는 표현은 동의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 동의어의 99%는 동의어인데 1%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폭넓은 가치예요. 근데 그 많은 폭넓은 가치 안에서 토지의 표시라고 칭할 때는 그 많은 사실관계 중에서 뭐만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까지만을 우리는 뭐라 한다? 토지의 표시를 한다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외부에 공시할 때 기본적으로 지적에서 공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 6가지라고요. 됐고요. 그러면 이러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을 해서 이를 결정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결정이 되었다면 그 결정되어진 정보를 외부에 공시를 하려면 일정한 공적 장부에 기록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 공시할 수 있는 공적인 장부를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에서 지적 공부라고 읽는다고요. 선생님, 금방 우리가 공부할 때는 대장이라고 읽었는데 그럼 지적 공부와 대장은 다른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적 공부의 종류가 8가지가 있거든요. 그 8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적 공부가 뭐다? 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적 공부라는 곳에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기록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등록이라고 해요. 그럼 앞으로 이제 등록이라는 표현과 등기라는 표현을 좀 배우게 될 건데요. 일반적으로 등기라는 표현은요, 등록의 한 유형이에요. 즉,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인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들은요, 다 등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뭐가 돼야 돼요? 등록이 돼야 운영할 수 있죠. 그럼 자동차 등기증이라든가요, 자동차 등록증이라든가, 등록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주민 등기합니까? 주민 등록합니까? 주민 등록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유일하게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 중에서 기록하는 행위를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등기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딱 한 군데라고요. 등기부에 기록할 때만큼은 뭐라고 쓰자? 등기라는 표현을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도 사실은 등록의 유형인데 용어상의 대장과 등기부의 두 가지 방법에서 공시하잖아요. 용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대장에 기록할 때, 지적 공부에 기록할 때는 등록,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등기 이렇게 구별해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등록된 정보를 관리해야 되고요. 그 관리된 정보를 외부에 뭐 하자? 공시하자. 이제 이런 구조라고요. 이런 구조. 그러면 보세요. 취득법이 완성되었잖아요. 그죠? 토지를 등록해서 뭐 하자? 공시하자. 그러면 이게 1단계 과정이라고 1단계 과정. 그럼 1단계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토지의 표시 있잖아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한번 결정이 되어서 공시가 되고 나면 변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토지의 표시는 자꾸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소재도 행정구역의 명칭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지번도 달라질 수 있고 지목도 달라질 수 있고요. 경계의 모습도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이 되면 경계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고요. 면적값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는 자꾸 변한다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새로이 정해질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토지의 표시가 말소가 될 수도 있어요. 토지의 표시가 말소되는 경우는 토지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토지가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는 바다 밑에 토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공유 수면하의 토지라고 합니다. 공유 수면하의 토지는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육지였던 토지가 해수면이 상승해 가지고 바다로 되어버리면 토지 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요. 그럼 그때는 토지의 표시를 다 뭐 해준다? 말소해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다는 바다 밑에 토지는요 지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목이라는 게. 그래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만약 새로이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된다. 그럼 이 표현을 한마디로 읽으면 토지의 표시에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표시에 변화가 발생하면 지금 공시되는 지적 공부는 기존 정보가 공시될 거고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변화가 발생하면 현재 공시되는 정보와 토지의 물리적 현황 사이에서 뭐가 발생한다? 불일치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럼 그 현황에 맞도록 지적 공부를 다시 뭐해서 정리를 해서 공시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새로이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이런 현상, 지금 제가 밑줄 친 이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 현상을 우리는 지적에서는 용어의 정리로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부른다? 토지의 이동 이렇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용어가 조금 익숙해져 있죠. 그죠? 2개월이 지나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용어가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소하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용어를 빨리 익히셔야 된다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은 용어의 정리만 잘 돼 있어도 60%가 나온다고요, 점수가. 그럼 이제 앞으로 토지 이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이렇게 읽으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토지의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용어의 정리가 돼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현재 지적공부상의 현황과 실제 토지의 물리적 현황에 뭐가 발생한다?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불일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다시 지적공부를 뭐 해야 한다? 정리해야 한다고요. 그럼 이때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나의 토지의 표시를 정리해 주세요. 물리적 현황이 달라졌으니까 정리해 주세요 라고 뭐한다? 신청을 할 건데 이때 누구한테 신청을 할 거다?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한다고요. 그럼 이때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라면 뭐다? 틀리겠죠. 이런 것 자체도 시험 문제라고요. 실제. 자, 됐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신청한다? 지적소관청에게. 그럼 신청을 하면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의 표시를 결정을 해서 다시 지적공부를 뭐 할 거다?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뭐다? 2단계 과정이라고요. 그럼 지적은 크게 있잖아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공시한다. 그런데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면 다시 정리를 해서 뭐 한다? 공시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1, 2단계가 행정적 업무의 절차의 완성이라고요. 그럼 3단계 과정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지적 측량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지적 측량 파트는 통상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되는데 작년에 35회 시험 때 있잖아요. 유일하게 지적 측량이 한 문항도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 때는 반드시 나올 거다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1단계와 뭐다? 2단계에서 무려 12문항이 다 출제되었다고요. 12문항이.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6문항, 6문항인데 조금 더 내용성을 들어가 보면 1단계 과정에서 7문항, 2단계 과정에서 5문항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또 쪽으로 보면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조사 측량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는 약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몇 필지 단위로 1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공시를 할 건데 그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 측량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는 권자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뭐다? 국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관한 토지의 표시를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여 등록하는 자는 누구다? 국장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무슨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토지의 표시를 결정해서 등록하는 권자는 누구다?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해서 등록한다고요. 누구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물리적 현황에 변화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토지가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해요. 안 하면 토지의 물리적 현황의 변화는 이미 발생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아니하면 그럼 지적소관청에서는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때까지 100년이고 200년이고 기다려야 된다. 이게 1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은 직무상의 권한에 의해서 줄여서 직권으로라도 조사 측량을 해서 물리적 현황에 맞도록 정리를 해서 공시해야 된다. 이게 2번. 여러분 생각은요? 2번이죠. 그럼 선생님, 그 토지가 토지 소유자 건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 국가가 직권에 의해서 정리를 한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직권에 의한 부분은 권리적인 부분은 아니죠. 권리적인 부분을 국가가 임의로 정리를 하면 큰일 나요. 근데 물리적 현황이잖아요. 토지의 용도가 달라졌다.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용도가 달라졌는데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국가가 정리를 해서 공시를 한다. 이러면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인가요? 불리한 건가요? 이득이죠.
물리적 현황은 권리에 관한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토지의 물리적 현황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해서 등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이게 1단계, 2단계 과정의 토지 등록의 과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암기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토지 표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원론적으로는 토지는요 다 국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토지는 토지에 관한 국가의 수반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토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여 등록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물리적 현황에 변화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실무적인 부분이죠. 그럼 실무적인 부분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분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즉 국가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의 그 업무를 다 위임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업무는 다 누가 본다? 지적소관청에서 봐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 이렇게 나왔을 때는 토지의 표시는 누가? 국장이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말은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토지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때 실무적인 업무는 다 누가 본다? 지적 소관청에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때 누구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관청에서는 어떻게? 직권에 의해서 조사 결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게 토지의 조사 등록의 기본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게 책의 흐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암기를 해놔야 돼요. 제가 뭔가 꼭 암기를 해라 한다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유까지 지금 설명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뭔가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하면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볼게요.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자, 토지의 조사 등록 이게 보게 되면 모든 토지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앞에 주어가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걸 줄이면 토지의 표시를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뭐가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기본 흐름이라고요. 오셨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1번과 2번 이게 우리 법조문 그대로예요. 지적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법조문 그대로 나온다고. 응용이란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속 암기하고 까먹고 암기하고 까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질 때는요. 1번과 2번 이것을 박스형으로 박스로 딱 묶어가지고 기억에 들어갈 말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대표적이라고요. 그럼 구분할 때 토지의 표시, 즉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 이걸 기준으로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해야 한다? 모든 토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누구다? 국장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에 뭐가 나와 있으면 토지의 이동이라고 나와 있으면 누구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라고요. 되셨죠?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여기에 뭐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여기에 심화학습의 이 내용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라고 되어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되어 있는데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순서를 기억하실 때 첫 번째, 일단 계획을 뭐 해야 한다? 수립을 해야 된다고요. 계획을 수립하면 현황을 뭐 해야 한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하면 조사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사부를 만들어서 그다음 만들고 나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 결의서를 작성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뭐 하면 된다? 정리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순서를 암기를 일단 먼저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암기할 때는 원문을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원문 다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할 때 약식으로는 계획의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결의서 작성, 정리 이렇게 약식으로 일단 암기해 놓고 그 앞에 어떤 글자 붙여주면 돼요? 토지 이동이라는 글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 이동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된다고요. 자, 우리 무슨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는 거죠?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 암기할 때는 첫 번째 계획의 수립, 그 다음 조사, 그 다음 조사부 작성, 그 다음 정리결의서 작성, 정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두시고요. 자, 구체적 내용 안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요. 시, 군, 구별로 수립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별로?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출제는 이런 거 문제 내기 좋잖아요. 시도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다. 그죠? 이런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게 지적법 시험 유형이라고요. 단편적으로. 그럼 또 하나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법조문을 그대로 냅두고요.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누구의 신청을 받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하여 등록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야 그럼 수립해야 될 계획은 뭐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그걸 딱 찾으면 된다고요. 그럼 이런 유형들이 기출문제의 유형이라고요. 그럼 이 유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제가 금방 읽었던 두 가지 유형이 있었잖아요. 있었잖아. 그럼 그걸 다음 주에 단원별 모의고사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낼까 안 낼까? 내겠지. 그래서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을 또 단모를 통해서 문제화시켜서 보면 훨씬 더 뭐다? 암기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빨라진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원별 모의고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훅 상승시킬 수 있는 게 단원별 모의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한 단원별 모의고사까지 뭐 한다?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라요. 며칠 전에 설명을 했었거든요. 설명을 했는데 그때 설명에 댓글에 어떤 분이 그 단원별 모의고사를 보면 그것만 정리하면 한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단원별 모의고사를 제가 지금 정리할 때 한 100문항에서 한 120문항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통상 100문항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조금 더 이 부분은 보충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정도에 관한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간다면 최소한 뭐다 합격 점수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지문이 100%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지문 정리할 때 이런 부분도 꼭 함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까지만 추가해서 정리하면 평균 60점 이상 받는 데는 저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초창기에 조금 공부를 좀 다독거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모 특강을 꼭 좀 들으시면 더 좋다라는 거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게 이제 뭐가 나온다? 등록 사항이 나오죠. 그럼 이쪽으로 다시
그럼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시험 문제가 일단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이 확인하는 거 꼭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토지는 국장이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하여 등록할 것인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내용들을 결정지어를 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첫 번째 학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볼게요. 일단 토지를 등록하려면 이 토지가 몇 필지는 되어야 돼요? 한 필지는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 필지는. 만들어져야지만 공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필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라는 한 필지의 성립 요건.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은 우리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필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것은 시험 범위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학습할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그러면 뭐에 관한 내용을,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 조사 측량에서 뭐 한다?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결정해줘야 될 내용이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소재는, 대한민국의 소재는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3,700여만 필지의 토지의 소재는 이미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에는 소재를 어떻게 결정해라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다? 지번을 어떻게 결정하라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배운다? 지번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자, 책을 한 권을 머릿속에 넣고 다녀야 돼요. 지번을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번을 다 배웠다면 뭘 배울까요? 지목을 배워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지번을 다 배웠다면 뭘 배울까요? 했을 때, 뭘 배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지번 다 배우면 당연히 지목을 배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주 간단한 건데 이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은요, 첫 번째 분류, 뭘 배워야 될지 모르고 그냥 수업을 듣는 사람은요, 나중에, 지금은 차이가 안 나는데 나중에 가면 정리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을 해요. 내가 수업을 들을 때, 나는 오늘 지번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지목을 배울 거야. 그럼 지목을 배우고 나면 경계를 배울 거야. 그럼 경계를 배우고 나면 면적을 배울 거야. 라는 걸 인식하면서 수업을 듣는 사람과, 오늘은 이 강의하니까 이거 배우고 있구나라고 수업을 듣는 사람은 첫 스타트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지금은 학습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서로의 법이 서로서로 침해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모르니까, 아직까지. 근데 4월, 5월, 6월, 7월, 8월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지적법에서 배운 내용인지, 중개사법에서 배운 내용인지, 개론에서 배운 내용인지, 공법에서 배운 내용인지 굉장히 뒤죽박죽 섞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차단벽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뭐다? 책의 흐름과 목차예요. 그래서 항상 매번 수업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이걸 듣고 있으면 잠시 후에 이걸 들을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오늘 이랬었는데,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1교시에는 등기부와 대장과의 관계를 배웠고, 등록을 해서 해나가는 과정을,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봤고, 그 안에서 첫 번째 등록사항이 뭐다? 지번을 나는 공부했어. 그리고 지번이 끝나고 선생님은 뭘 가르쳤다? 지목을 가르쳤어. 이렇게 머릿속에 체계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나서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해서는 모든 토지는 국장이 하는 거고, 토지 이동이 있으면 지적 소관청에서 하는데, 신청이 없다면 직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 그때 선생님이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 흐름이 5가지가 있었는데 그 흐름을 암기하라고 했지. 이렇게 체계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5가지 흐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게 암기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 그럼 그런 거 이제 암기하고 이렇게 자꾸 흘러가야 된다고요. 그럼 끝나고 나면 그렇지 필지를 등록하는데 하나의 필지가 만들어지는 요건은 시험 범위가 아니랬으니까 할 필요는 없고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는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인데 소재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지번부터 우리가 학습을 했어. 그러면 지번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그 내용을 배웠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은 미처 암기가 안 돼 있네 하면 그 내용 다시 암기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체계를 잡아 나가야 된다고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거 안 된다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은요 다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하는데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합격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잘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각 과목별 교수님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뭐다?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공부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부터 한다? 지번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번의 정의부터 볼게요. 지번이라 하면 지번 부여지역인 법정 독리를 단위로, 이게 법정 독리를 단위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정 독리가 지번이 부여되는 단위 지역이라고요.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요. 단위로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그러면 지번이라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지번 부여 지역인 뭐다? 법정 독리를 단위로 필지, 각각의 필지에 부여하는 뭐다? 번호를 지번이라 한다. 그럼 지번의 용어 정의 끝났고요. 그러면 지번의 표기. 자, 지번은 뭐로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아라비아 숫자가 어떤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그죠? 그럼 지번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한다고요. 하는데 단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어디에?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지번도 볼 수 있지만 산 1, 산 17 이렇게 되는 지번도 본 적은 있잖아요. 그럼 지번 앞에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로 되느냐 산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점은 어디에 등록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즉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곳에 내 토지가 등록되어 있으면 아라비아 숫자 앞에 뭐가 붙는다? 산자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토지에 지번을 보니까 산이 없어요. 산이 없다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등록된 거냐면 토지대장 지적도라는 곳에 등록이 된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산이 붙느냐 안 붙느냐의 문제는 어디에 등록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럼 시험 문제는 과거에 앞에를 뭐다? 뒤에 이렇게 난다고요. 또는 앞에 임자를 붙인다 이렇게 나와도 뭐다?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그다음에 지번은 본번만으로 또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하고 이 경우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고요. 이거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이거든요. 그럼 가령 예를 들면 14에 9 돼 있으면 앞에 지번을 읽을 때는 뭐다? 본번. 뒤에 지번을 읽을 때는 부번 이렇게요. 그러면 이 표시는 뭐라고 읽어라? 의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여러분이 읽을 때는 이거 지번을 통상 실생활에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죠? 14 다시 9번지 이렇게 읽잖아요. 14 다시.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라는 말은 쓰지 말고 의라고 쓰라고 14의 9번지 이렇게 해요. 그럼 지금 제가 번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지번이 맞아요. 근데 지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번지 이렇게 읽죠. 근데 흔히 여러분은 지번 이렇게 안 읽고 번지라는 표현을 더 자주 써요. 근데 번지라는 표현과 지번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령 시험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냥 상식으로 알고 가십시오. 자, 이 토지가 만약에 14의 9 뭐다? 지번이라고요.
지번 이렇게. 근데 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건축물의 주소지가 필요하죠. 그럼 주소지를 읽을 때도 14-9 여러분 읽을 때는 14-9 번지라고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지 꼴꼴 그면 지번, 지번 꼴꼴 그면 번지. 토지를 읽을 때는 뭐다? 지번.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주소지를 읽을 때는 뭐다? 번지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러면 나의 주소지가 만약에 평촌동 14-9번지라고 말게 읽는다면 이 토지의 지번이 뭐다? 14의 9지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번 주소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불과 우리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지번 주소지를 썼는데 어느 순간 건물과 관련해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지로 새롭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로명 주소지와 지번 주소지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해서 할 때는요, 도로명 주소지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는 뭐다? 지번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지라면 지번이 달라지면 등기를 촉탁한단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건축물도 토지든 건축물이든 둘 다 뭘 쓴다? 도로명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번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본번만으로 구성되는 지번을 뭐다? 단식 지번,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거,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라는 것도 좀 주의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지번의 부여 기준. 자,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누가? 지적 소관청이 이렇게요. 그럼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데 이 지번 부여 지역을 금방 위에 뭐라고 읽었죠? 법정 동리 단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 동리와 행정 동리는 좀 다른데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신림동 아시죠? 신림동 모르시나요? 관악구 신림동이 있죠. 그럼 신림동은요, 신림 1동, 신림 2동, 신림 3동 이렇게 나눠져가 있거든요. 그럼 신림동 자체가 법정동이에요. 근데 신림동 자체가 너무 동이 크다 보니까 행정 업무를 볼 때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9동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럼 지번이 부여되는 지역은 신림 1동, 신림 2동 이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신림동 자체가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시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시게 되면 자, 기본 원칙 해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서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번은 지역 부여 지역별로 기본하며 기본이라는 글자는 시작하며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북서 기본법 이거 하나만 암기해 놓으면 돼요. 기본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시작한다. 그럼 북서 쪽에서 뭐 한다? 시작하는 방식으로 채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서 기본법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평촌동이에요. 평촌동. 그럼 평촌동에는 수천 필지의 토지가 존재할 건데 제가 수천 필지를 지금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평촌동에 20필지의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북서 기본법의 내용이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럼 평촌동에 20필지의 토지가 있다면 지번이 몇 개 있을 거다? 20개가 있을 건데 그럼 20개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건 한 번 듣고 끝나는 거예요. 뭐 필기하고 뭐 책에 옮겨줬고 안 하셔도 돼요. 북서 기본법이란 말만 알면 되니까. 그럼 20필지를 적을 때 우리가 횡으로 숫자를 적을 때는요. 1, 2, 3 이렇게 적어요. 1, 2, 3 이렇게 적어놔요. 전자, 후자. 전자죠. 그러니까 제가 1, 2, 3, 4, 5 이렇게 적어 나가잖아요. 그죠? 즉 횡으로 우리가 숫자를 적어 나갈 때는 방향을 따지면 서에서 뭐로 동으로 이렇게 적어 나간다고요.
근데 이제 횡으로 올 때는 그렇지만 종으로 올 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적어 내려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려서 적어가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서 적죠. 숫자를. 그러면 6, 7, 그죠? 8, 9, 10, 11, 12, 13, 14, 15, 그죠? 16, 17, 18, 19, 20 이렇게 적잖아요. 20필지의 집어는. 그럼 여기가 뭐다? 북쪽이고요. 여기가 남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이고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러면 평촌동, 여기가 평촌동이거든요. 여기가 뭐다? 평촌동인데, 그럼 평촌에 20필지가 있다면 지번이 이렇게 부여되어 있을 건데, 1번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서쪽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번이.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남동쪽 책 끝단에 평촌동에 최종 지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은요, 항상 지번이 어디서 시작한다?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에서 끝난다고요. 그럼 이것은 제가 하나 예를 든 거고, 필지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번이 진행이 되는 어떤 방향 자체가 대체적으로 북서쪽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우리는 뭐라 한다? 북서 기본법이라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방위각을 읽을 때는요, 항상 북하고 뭐다? 남을 먼저 읽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어디다? 서남쪽이라고 하지 않고 뭐다? 남서쪽이라고 읽고요. 그럼 이쪽은요, 동북쪽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북동쪽이라고요. 그래서 방위각을 읽을 때는 항상 북과 남을 먼저 읽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기본해서 어디로 끝난다? 남동쪽에서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중개사 실물을 보다가 예를 들어서 평촌동 지역에 매물이 나왔다, 토지가 나왔는데 몇 번지라고 나올 거잖아요. 나오게 되면 항상 평촌동의 남동쪽 책 끝단에 뭐다? 최종 지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관내도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번 평촌도 전체 지역의 관내들을 보면 지번이 만약에 지적 편집도 같은 게 적혀져 있으면 항상 북서쪽에서 몇 번이 시작한다? 1번이 시작하고요. 남동쪽 책 끝단에서 뭐다? 최종 지번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서 기본법 개념 잡으셨고요. 그래서 북서기본법은 이 지문 하나만 가져가면 됩니다. 북서에서 어디로 간다? 남동.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북동에서 남서 이렇게 하면 뭐다? X 뭐 그런 거겠죠. 그럼 요 지문 또 다음 주에 단모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시험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도 굉장히 뭐다? 자주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북서기본법이란 용어만 기억하고 가시면 아, 북서쪽에서 항상 시작하는구나.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등에 따른 지번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특히 신규 등록은 뭔지를 알겠지만, 등록 전환은 뭔지를 모른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그죠? 근데 지금 다 알려하지 마시고, 이런 지문들은 뒤쪽에 가서도 복습이 또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용어를 가져가시면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신규 등록이거나 등록 전환일 때는 지번을 뭐 한다, 새로이 부여해 주는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신규 등록은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지죠. 그럼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지면 일단 소재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평촌동이 해안선과 접해져 있다면 그 해안선에 뭐다? 제방을 쌓아서 새로운 토지를 만들었다라고 가정하면 그 토지의 소재지는 뭐다? 평촌동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소재는 이미 결정되었고 그러면 그 토지에 하나의 필지에 뭘 부여해야 한다? 지번을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 토지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게 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냥 임의대로 그냥 막대로 부여할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번은 그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우리는 지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주소지를 가지고 집을 찾아가잖아요. 내비에. 그러니까 지번은 토지를 뭐한다? 특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막 부여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지번은 그 토지를 특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뭔가 법에서는 뭐다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그걸 일단 암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지분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부여한다? 부번을 붙여서 지분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암기할 때는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해서 암기할 때는 등신, 본부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자,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의 지분 부여는 이렇게 나오면 뒤에 항상 어떤 글자 나와야 된다? 본, 부가 나와야 된다고요. 일단 이렇게 선암기하는 거예요. 선암기해 놓고 후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분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순번이라는 것은 다음 순서의 번호로, 이 말을 줄여서 순번이라고 해요.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순서의 번호로 뭐를 부여한다?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원칙은 등, 신, 본, 분대, 단 예외적으로 뭐다? 본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 시험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뒤에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본부 아니면 뭐다? 본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글자 말고 다른 글자가 나오면 그 지문은 뭐다?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일단 암기해 놓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암기해 나갈 때 하나의 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할 때 원칙이 있고 계속 예를 배울 거거든요. 우리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쌀을 주식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짜장면을 주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럼 앞에 대한민국 국민은 쌀을 먹는 게 원칙이에요? 짜장면을 먹는 게 원칙이에요? 쌀. 그러면 원칙인데 그럼 짜장면을 먹을 때는 예외라는 거죠. 그럼 짜장면을 먹을 때는 예외라면 앞에 본문 단서 조항에 이러한 경우라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아, 어렵나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원칙은 지문이 짧다 길다? 짧다. 예외는 지문이 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이다 직권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보존 등기는 뭐다? 신청이거든요. 그럼 보존 등기를 읽을 때 보존 등기의 지문이 짧으면 원칙, 길면 뭐다? 예외.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할 때는 반드시 지문이 뭐한다?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출제인이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선생님 지문이 짧으면 원칙, 길면 예외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 베이스인데 그럼 길어질 때 그 조건이 뭐한다? 정확하게 암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을 출제인이 변형을 시켰을 때 이 조건은 예외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니야. 그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이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 원칙을 세워놓고 이러한 경우라면 뭐다? 예외. 자, 사람은 태어나서 거짓말을 자주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사인 경우에는 그 환자의 생명적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문이 길어요? 짧아요? 길잖아. 이렇게 의사인 경우에서는 환자의 신변보호라 뭐인 경우라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구조가. 그러면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등신, 본부, 단 예외적으로 뭐다? 본이라면 본으로 나올 때는 지문이 길어져야 돼? 짧아야 돼? 길어져야 돼. 근데 만약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면 뒤에 아무런 단서가 없으면 뭐다? 본부로 가면 되고 만약 신규 등록의 경우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라면 하면 지문이 뭐한다? 길어졌죠. 그러면 이건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를 물어보는구나.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 본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예외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예외가 최종 지번 토지에 뭐가 되어 있다? 인접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뭐하다? 불합리한 경우이거나 또는 뭐다?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세 가지의 조건이 뭐다?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거나 불합리하거나 여러 필지인 경우라면 뭐다? 본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지문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지금 있는 예외 지문이 들어가야지만 뭐다? 본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지문이 없으면 어떻게 나올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나오겠죠. 됐나요? 그럼 이렇게 일단 뭐부터 하자? 서남기부터 하자고요. 하고 나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조금 쉬었다가요. 계속 진행할게요. 네.